반갑습니다.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9월 한 달 동안의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국내외의 금융경제 이슈에 대해서 몇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경제심리지수는 시장 참여자들의 가계와 기업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것이죠. 한국은행에서. 매달 한 번씩 하는데요. 전월 대비 1포인트가 상승해서 93이 나왔습니다. 이 의미는 과거 10년 동안의 평균이 100인데 그거보다는 7포인트가 좀 내려져 있다. 대신 지난달보다는 좀 상승했다는 점이 좀 다행스럽고요. 지금 사상 최저금리기인데요. 과거에 봐왔던 대출금, 그 금리가 생각 높을 때가 높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본인이 승진을 했거나 또는 뭐 신용 상태가 좋아졌거나 아니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어떤 담보물건을 더 많이 확보했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그 부분을 입증하게 되면 해당 은행의 담당자에게 그러면 일정 부분 금리를 깎아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사실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금융기관마다 좀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금융감독원에서 이것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미스테리 쇼퍼까지 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처럼 재테크에 대해서 또 바람이 불었습니다. 한동안 뭐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재테크 쪽이 좀 많이 이 분위기가 다운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1% 정도의 사상 최저금리가 되니까 오히려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는 특히 부동산 쪽, 경매 쪽과 주식, 증권 쪽에서 상당히 그 재테크의 바람이 살짝 불고 있다. 즉 예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 어떤 그 사이클상으로 봤을 때 관심을 가지는 데 아닌가 싶습니다. 이어서 환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국들, 특히 중국과 일본이 자국 통화를 가치를 많이 떨어뜨리고 있죠. 즉 평가절하라고 하는데요. 외형으로 볼 때는 환율 그 어떤 표시한 숫자가 증가하는 거죠. 숫자가 1달러에 1,000원이 1달러에 2,000원 되게 되면 숫자는 증가했지만은 우리 원화 가치가 반토막 난 평가절하됐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1,200원까지 원달러 환율이요. 1,200원까지는 이제 좀 혜택을 더 많이 본다고 합니다.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그 이상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환율이 절하되는 속도가 중요하답니다. 빠르게 속도가 진행될 경우에는 여기에 놀란 외국인 어떤 자금들이 급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주가가 폭락하고 우리나라 자산 가치가 다운되고 또 환란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 3,700억 달러 정도의 역대 최강의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예전에 97년도, 8년도처럼 IMF 구제금융 사태는 나타나지 않을 걸로 봅니다만 여전히 좀 걱정스럽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늘 환율이 움직일 때마다 우리나라 그 어떤 수출 수입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럴 때 이런 제한도 있더라고요. 원화의 국제화. 우리나라는 무역 규모로 볼 때는 1조 달러가 넘죠. 수출입, 수입, 수출입을 다 합치게 되면. 그래서 세계 10위권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 원화로 무역 대금이나 자본거래 대금을 주고받을 때 결제 비율이 3%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뭐 기축통화처럼 만들자 이런 제안은 아닌 것 같고요. 적어도 어떤 무역거래라든가 이런 거래할 때 원화로 주고받자라는 그런 그 어떤 움직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어떤 환율에 대한 그런 민감도 이런 부분으로 볼 때는 좀 약해질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7대 경제지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 30가지 경제지표를 7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매월 분석하고 있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금 9개월째 0%대, 즉 1% 미만이라는 얘기죠. 이 정도면 사실상 우리나라는 뭐 지금 어떤 마이너스 그런 그 디플레이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정 부분. 이런 소비자 물가지수가 낮기 때문에 금리까지 같이 낮아지는 이런 효과는 있는데 여기에서 혜택 보는 세력이 있고 손해볼 세력이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고객분들을 관리해드릴 때 이 자산가 그룹일지 아니면은 뭐 그 서민들 또는 대출이 많은 분 그룹일지를 보고 전략적으로 컨설팅 해주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소비자 심리지수는 좀 올랐는데 기업체의 그 설문조사죠. 이 부분을 조금 내렸습니다. 약간 혼란스럽다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 ESI 경제심리지수는 조금 올랐으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경기가 더 나빠지지는 않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무역 수지는 뭐 사상 최고의 그 기간을 가지고 지금 흑자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011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저성장 국면으로 이렇게 전환했다라는 시그널이 뒤늦게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에서도 그 물가 통제하는 물가를 관리하는 지표를 3% 플러스 마이너스 0.5%에서 한두 단계 그레이드 내릴 걸로 보여집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저성장이 뉴 노멀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새로운 트렌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은 특별한 산업혁명이라든가 어떤 기술혁명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처럼 좀 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장할 거다라고 보는 건데요. 우리나라도 뭐 예외가 아니죠.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를 상대로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부분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 유럽, 미국 또 신흥 국가들의 성장률이 낮아지게 되면 우리나라도 같이 성장률이 낮아지게 되는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저금리 또는 저물가 기조가 상당 부분 이어질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데 그러면 뭐 우리나라가 고금리가 될 것 같으냐? 그렇지는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미국이 금리를 지금처럼 0.25% 정도로 최저로 낮추는 기간이 거의 7, 8년 걸렸습니다. 계속. 과거에 약 8년 전쯤인가요? 그때 5%대의 기준금리를 서서히 내렸거든요. 즉 베이비 스텝이라고 합니다. 빅 스텝이 아니고 다시 올라갈 때도 역시 속도를 급하게 올리면은 세계 경제에 충격이 있을 거기 때문에 천천히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다시 미국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미국 경제가 좋아진다는 뜻이고 그리고 천천히 올리겠다라는 어쩌면 미국이 금리를 언제 올릴까 말까 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효과도 일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갑자기 고금리가 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제가 관찰하고 있는 세계 6대 지수죠. 우리나라 쪽하고 미국과 중국 쪽인데 모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상해 종합지수하고 홍콩 항생지수는 여전히 두 자리 숫자로 월봉 차트 기준으로 내려갔습니다. 상당히 걱정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런 주변의 환경 때문에 중국이 위안화를 절하하고 있고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금리 부분은 여전히 사상 최저치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은행권 최고금리가 종전 지지난달까지 하더라도 2.2%였습니다. 은행권에서 가장 많이 금리를 주는 은행이요. 물론 이것은 대표 금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1년제 정기예금 기준으로 봤을 때 상호저축은행 금리는 변동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0.51%포인트 정도가 차이 나는데 제 기억으로는요. 20 몇 년 동안 금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 보니까 보통 은행권과 상호저축은행 금리는 작게는 1%포인트 또는 많게는 2%, 3%포인트까지 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장 구간이 좁혀져 있다는 거죠. 또한 대출 금리가 여전히 가장 낮아져 있습니다. 점점 더 내리고 있습니다. 신규 취급으로 볼 때는 1.56%. 물론 은행 가서 대출 신청하면은 가상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최우량 고객에게 적용하는 금리가 이런 수준에 있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가산해 보면 약간 올라가긴 합니다만 여전히 2% 중반대까지 지금 이렇게 내려가 있습니다. 올라가지 않고요. 따라서 지금 대출이 필요한 분들, 특히 주택을 대출 끼고 받을 분들은 지금 받는 것이 가장 좋고요. 부담스럽더라도 고정금리로 약간 금리를 높게 처음부터 부담하더라도 향후 어떤 금리 변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고정금리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율은요, 서서히 올라가고 있죠. 우리나라도 절하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1200원까지 원달러 기준으로 이제 올라갈 거로 보여지지만 이것이 빠르게 올라가지 않고 서서히 올라간다고 치면 우리나라도 체력적으로 좀 이렇게 추스리면서 갈 수 있어서 좀 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통화량은 여전히 풍부합니다. 특히 주식형 펀드 잔액이 요새 몇 달, 한 2, 3개월 동안은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하지만 투자 여탁금이라든가 주식거래 대금은 약간 줄었습니다. 원자재 부분은 세계적인 경제 흐름을 방증하는 그런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두바이유 같은 경우는 지금 50달러가 안 되는 월 평균입니다. 배럴당. 이렇게 지금 내려가 있고요. 국제금 시세도 좀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금 시세는 달러하고 상반된 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값이 좀 하락되는 그렇게 보는 견해가 좀 우세합니다. 부동산은 조금씩 오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 대비했을 때, 즉 전월 대비했을 때 0.4% 정도가 이제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주 폭등하는 시기는 좀 지났고 지금은 좀 숨고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일부 그 건설업계에 계신 분들은 내년 초까지 분양 물량을 내놓지 않으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분양이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튼 이번 달에도 성공적인 자산관리 컨설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